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텍스트북이 없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학의 핵심 개념들과 원리들을 같이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박기랑 교수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육성 강의 위주로 아무래도 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인사를 드리고 육성 강의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위주로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기초 다지기를 시작하겠는데요. 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살펴보게 될 핵심 개념들은 첫째, 경제. 경제란 무엇인가죠?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합리성, 또한 기회비용, 효용, 이런 식으로, 우리 이번 시간은 다 같이 이러한 6개 정도의 핵심 개념들을 먼저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는 두 글자인데 이 경제라는 단어가 물론 여러분이 잘 이미 알고 있듯이 서구에서 이 경제학이 정립될 때 이카노믹스라는 표현으로 19세기 후반에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그 서구에서 경제학이 동양에서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특별한 그 한자로 경제라는 단어로 정립돼서 쓰인 것은 역시 19세기 후반이나 어,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될 점은 왜 하필 경제라는 단어를 서양에서 이카노믹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왜 동양에서는 경제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경제라는 그 한자의 경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경제의 경자는 사실 우리가 경영하다 할 때의 경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제자의 의미가 요즘에 말하는 흔히들 회자되는 이 사회복지적인 관점에 가깝다는 측면을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라는 말 자체가 동북아시아에서 어, 흔히 통용되었던 철학적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경세재민이라는 말입니다. 경세재민이 무엇일까요? 자, 경영하다, 다스리다, 세, 세상 세자고, 그 다음에 제자는 구제하다의 제자입니다. 건널 제, 뭐 구제할 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이제 감이 오시겠죠. 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백성 민자,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세재민의 철학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백성을 구제해서 그죠? 풍요롭게 나라를 다스린다. 또는 풍요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부강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구제하고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이카노믹스라고 하는 말이 자, 그 연유를 찾아보면 여러분들 아마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흔히 불리우는 이 학자를 많이들 알고 있겠죠. 자, 하지만 애덤 스미스 당시에는 경제란 말 자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를 어떻게 불렀을까? 자, 애덤 스미스 직후에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게 되는데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 본인은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교의 도덕 철학 교수였고 그야말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익숙한 분야로 얘기하면 이제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도덕 철학, 윤리학 분야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가 그런데 어찌해서 이 경제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경제학의 아버지가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예, 마켓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 특히 교환, 거래 행위를 하게 되죠.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해서 시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한 윤리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유럽 등의 3년 정도의 그 그랑 투어 여행을 하면서 어, 그동안 공부하고 또 고민했던 바를 한 권의 책에 잘 담아서 정리했던 것이 1976년에 나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에 The Wealth of Nations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국부론 이후에 정치 경제학이 태동이 되었다고 보고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게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무슨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많이 회자되고 배웠던 잔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제러미 벤담,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러한 그 철학적인 정치 경제학의 연구. 정치 경제학이라는 것은 왜 하필이면은 경제학 이전에 이 19세기 후반에 경제학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형태의 모던한 경제학으로 정립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정치 경제학 분야가 아주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졌었는데 19세기 전반과 중반까지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분야는 애덤 스미스 이후에 정립된 국부를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분야가 바로 국가의 또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사람들의 행위, 그 다음에 행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거죠. 즉, 공공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민족국가의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는 관점이 19세기 중반까지는 정치경제학이라는 분야에 정립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좀 더 모던한 의미의 경제학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좀 더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점. 어떻게 하면 이제 국부를 증진시켜서 민족국가의 그다음에 산업혁명을 목도하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시장과 그 경제 체계가 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국가라는 민족국가의 발전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이상과 관점이 담긴 정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수학의 발전이 경제학을 많이 또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이 수학의 또 분석적인 관점이 경제학의 기반이 되었던 계기가 19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계혁명이라고 합니다. Marginal Revolution. 그래서 이 한계혁명은 또 뭐냐? 예, 여러분들이 흔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미적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분석 기법을 경제학, 정치 경제학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유럽 각지에서 이러한 분석 방법들이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 한계 혁명이 그 경제학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 분석의 핵심으로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론적인 조금 더 논의 그런적인 논의보다는 분석 위주의 내용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것이 또한 경제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 그 이전의 정치 경제학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이코노믹스라는 분야의 정립이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 바로 한계혁명이었다는 거죠. 이 한계혁명을 통해서 경제학은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또 넘어옵니다. 중국에서는 이 경제학을 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초기에는
생계학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또한 경세 재민의 철학을 담아서 경제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왜 경제학을 생계학이라고까지 번역을 했을까? 그 연유를 찾아보면 역시 경제학의 내용들을 보면 이 어원을 그 내용적인 그 부분을 어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폴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 말이 결국은 이게 퍼블릭 공공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공공과 국가와 그 사회적인 의미가 강조되면서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이 쓰였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이미 설명했듯이 한계혁명을 거쳐서 우리가 이코노믹스라는 좀 더 ICX가 붙으면 체계화된 분야 뭐 이런 그 뜻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지스틱스 뭐 여러 병참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전한 뭐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물류 창고를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뭐 당일 배송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 효율적인 기술들이 담겨 있는데 이코노믹스도 이러한 체계적인 효율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체계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자, 이 폴리스라는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분석적인 내용이 한계혁명을 통해서 강조하게 되면서 이코노미라는 내용이 위주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코노미 자체도 우리가 그 그리스어와 그 이전의 인도 유럽 어족의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코노미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키노미아라는 그리스어의 그 강조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코노믹스가 정립할 때 ICX라는 그 두 그 분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근원적인 거는 오키노미아라는 그리스어일 것이고 이 그리스어가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뜻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같이 볼 수 있듯이 집안 살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집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국가 살림이 되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살림이라는 의미, 관리라는 의미 이것을 재정적으로 그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중국에서 초기에 번역할 때는 생계학이라는 분야를 쓰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할 수 있듯이 일본에서 또 여러분이 이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번역이 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철학을 담아가면서 조금 더 공공의 관점,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점도 담아서 우리가 경제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분석적인 내용만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 경제학 분야의 저술들이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경세재미의 철학을 담긴 경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 폴리스란 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할 수 있듯이 politics, public 이런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 이러한 그 공공의 관점들이 그 홍수를 어떻게 그 뭐 예방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백성을 구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뭐 정치의 치자인 것처럼 물이란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의 관점에 초기에는 19세기 중반까지는 관점이 사회적 윤리적인 관점이 강조가 되다가 19세기 후반에 역시 분석적인 관점이 한계혁명을 통해서 강조가 되었으나 근원적인 내용, 이코노미 자체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사회는 역시 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 영어로 어플루언트라는 개념, 좀 더 풍요롭게 국가와 국민들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을 담는 것이 단순히 효율성과 단순히 편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성 위주의 경제학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한 학문의 정책 방향이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수용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의 그 연유와 그 근원적인 의미는 다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마켓이라고 하는 분야가 한자에서나 서구의
의미에서나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시장, 예,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플레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래하는, 교환하는 장소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이 교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시라는 것은 사실 출발은 행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공공과 정부, 정치와 행정의 의미가 강한데 이 시장의 시자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한국에서도 또 동북아시아나 아시아 여러 곳에 쓰고 있는 이 시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government,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 주변에 예, 시장,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political economy처럼 예, 정치와 행정과 그 다음에 그 플레이스, 거래하는, 교환하는 장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지역의 경제, 도시의 경제,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하는 장소. 여러분들이 그 메르차투스라는 그 라틴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자체도 거래라는 뜻입니다. 이 거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르차투스가 이 마켓이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또 영어에서 보면은 네, 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본질은 거래다. 그리고 거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하게 되는 계기, 또 코로나 어, 19를 통해서 코비드 19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거래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새로운 흐름으로 또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역시 시장은 거래하는 장소라는 의미에는 큰 맥락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트레이딩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그 대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재화 및 서비스라고 아마 많이들 배우고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의 존재 이유는,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하는 그 개인적인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만, 디맨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이 있고, 또 공급이 있기 때문에 디맨드가 있고, 이러한 그 순환적인, 상호 보완적인 그 관계가 결국은 시장의 존재 이유고 시장의 그러한 존재 이유를 통해서 재화 및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 이것이 바로 또 시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교환되고 있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디맨드가 있고 또 디맨드에 따른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봤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왜 시장에서 교환을 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의 처음에 초반부에 소개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A, 수지가 있고 B, 민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지와 민호는 서로 같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과일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수지는 5시간 동안 포도를 예, 10개 생산할 수 있고 키위를 5개 생산할 수 있고 그러나 민호는 5시간 동안 포도 5개, 키위 5개 뭐 포도는 송이겠죠. 예.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성이 다르다는 거죠. 효율성이 다른 민호와 수지가 서로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민호와 수지에게는 뭐가 희소한 것이냐? 예. 서로 포도와 키위를 일정 부분 필요로 하는데 시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효율성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희소성의 개념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떠한 상품이 부족하다. 어떠한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도 희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분석을 할 때 같은 작물을 생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시간에 소개할 기회비용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국한해서 어떤 상품이 희소하다라는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덜 희소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회비용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고 재화의 희소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교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수요가 발생하는 또 생산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메커니즘에 좀 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된다. 희소성, 부족하다는 거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말을 하고 그 진행을 여러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scarcity, 여러분이 그 영어로 그 희소하다는 말. 자, 이 희소성이라는 말, 세 가지 근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치경제학적이고 웰페어 이코노믹스, 후생경제학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론 시간에 여러분들 살펴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나중에 우리가 렉처 시리즈로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경제학의 핵심 개념,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합리, 합하다, 뭐뭐에 맞다라는 뜻이고, 리자는 이치, 이성의 리자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이성의 리자를 reason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reason이라는 것도 rationality라고도 합니다. 자, 인간의 이성은 사실 한계가 있죠. 경제학은 이상적인 가정을 초기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이상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상적인 가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합리성이, 이성이, 완벽하다는 것이고, 이 완벽한 이성에 합한 그러한 그 인간의 특징들, 정신적인 우리가 특징들을 합리성이라고 하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필요한 모든 정보, 의사결정에 선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제한이 없고 최고의 인공지능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주체도 인간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완벽한 정보를, 완전한 정보를 통해서 perfect information을 통해서 decision making을 하는데 rational한 우리가 reasonable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좀 잘 쓰지 않습니다. reason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 reason이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이성이에요. 거기에 합한 그래서 이것이 rational한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쓰는데 합리적인 rational choice,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인간이 주체라는 거죠. 경제 주체라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은 다른 말로 비용 대비 편익비가 가장 큰 선택이라는 말이고 인간이 이런 비용 대비 편익비를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필요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보가 어떻게 제한되고 또 합리성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을까라는 분야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런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경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런 가정들을 기본적으로 19세기 또 이후에 많이 우리가 경제학의 원론적인 관점에서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들이라고 하죠. 이런 가정들이 완화됐을 때 어떠한 그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후에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로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해요. 자, 기회비용. 자,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듯이 기회비용은 쉽게 선택을 위해 포기된 가치입니다. 자, 아까 전에 민호와 수지의 사례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시간에 1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예를 들면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 포도만을 생산할 거야. 나는 주어진 시간 동안 키위만을 생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포도를 생산하고 선택하면 키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키위를 생산하기로 선택을 하면 포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나머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희소한 24시간, 1년에 366이 아니죠. 365시간을 통해서 1년 365일, 24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A를 택한다라고 하면 B를 포기하게 되죠. 이것들이 다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다고 하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합리성이랑 직결이 됩니다. 그 가로로 쳐 있는 부분을 보면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선은 포기가 되겠죠.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비용은 조금 더 길게 최선의 선택을 위해 포기된 차선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마지막 표현으로 내용으로 개념으로 효용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해요. 자, 효용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쓸모란 뜻이겠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쓸모.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목적에 맞게, 우리가 생각한 목적에 맞게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효용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대충 감이 오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만족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satisfaction이죠. 자, 만족이라는 표현과 효용이 경제학에서 왜 같은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그 가정을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중요한 또 가정이 인간은 합리적인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경제학에서 가정을 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합당하지는 않고 한계가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이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 rational egois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기적이라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상품을 생산하고 또 그 상품을 생산한 거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서 시장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환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이러한 경제 메커니즘을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경제 상품을 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하면 내 목적에 맞는 만큼 내가 이기적인 그 합리적인 그 경제 주체인데 그것에 맞게 시장에서 교환을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서 내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면 내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선의 선택인 거죠. 효용이라는 표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생산의 분야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그런 이전의 정치경제학적인 좀 포괄적인 도덕적인 관점 보다는 조금 더 좁혀서 효용이라는 관점은 소비자에게 좀 더
국한되는 것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는 포괄적으로 소비 생산 분야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더 이전의 관점이고 최근의 경제학 분야에 특히 메인스트림 경제학에서는 이 효용을 네, 소비 활동의 소비자의 그 만족의 개념에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그 이전에 그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 공리주의라는 개념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 공리가 이익, 영어로 interest라고 하죠. 이익을 만들다라는 뜻의 만들 공짜. 예.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가 만들 공짜죠? 예. 사람을 만들다, 사내 부자라는 것은 예전에 썼던 표현이고 사람을 만들다는 뜻의 공부할 때 마찬가지 공짜인 것처럼 만들다, 공짜, 이득을 만들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로운 것을, 나에게 이로운 것을, 이기주의자면 나에게 이로운 것을 생각하겠죠? 그것을 만드는 공리주의, 그것을 최대화하는 것이 예, 어떤 방법과 철학적인 기초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연구했던 분야, 공리주의의 이 공리주의에서 유틸러티가 바로 효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 효용이 영어로 유틸러티, 이것이 공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도덕 철학의 개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